다시 돌아온 분한보 호스트 조이지 유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지난주는 흥신소 분한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백발백중이었다. 결국에는 이제 분데스리가를 알고자 하면은 분한보만 들으면 된다. 최소 베지터블 70%는 최소 70%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든 뭐 술자리나 뭐 이런 데서 축구 얘기할 때 사실 분한보가 어떻게 보면은 저기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런 분한보를 거의 한 6, 7시즌 동안 이제 노점 구독자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하면서 저희 이제 1라운드 리뷰와 2라운드 프리뷰 또 빠르고 정확하게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분데스리가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재밌는 매치들도 많이 나왔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선수들의 활약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뭐 모든 경기를 다 리뷰할 수는 없으니까 주요 경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레버쿠젠과 라입치히 경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레버쿠젠 이번 시즌 심상치 않다. 이 차비 알론소 감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풀 시즌을 처음으로 소화하게 되는 상황인데 레버쿠젠이 이제 예전의 그 아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번 시즌의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첫 경기를 아주 잘 풀었습니다. 사실 레버쿠젠이 그 전통의 강호 아닙니까? 그 원래 그 레버쿠젠 별명이 비체쿠젠이라는 게 있어요. 비체쿠젠이 뭐냐면은 그 영어로는 그 바이스죠, 바이스. 그러니까 항상 2위만 한다고 해가지고 2위 쿠젠의 독일어 격으로 비체쿠젠이라는 그런 항상 별명이 있었는데 그 올 시즌 레버쿠젠이죠. 올 시즌 홍진호처럼. 뭐라고요? 홍진호처럼. 네. 레버쿠젠. 네. 이 올 시즌 만년 2위민. 올 시즌 미넨까지 한번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득점 같은 경우가 뭐 결과적으로는 3대2로 라입치히를 이겼고 득점이 골고루 나온 게 저는 굉장히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셋업이 된 상황에서도 득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그 생사를 손에 쥐고 있는 이제 비에츠 선수가 또 득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레버쿠젠의 말괄량이죠. 말괄량이 삐삐죠. 프림퐁이 또 재간을 부리면서 이제 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피드가 상당해요, 이 선수가. 네, 아마 머리를 양갈래로 따놨거든요. 네. 근데 아마 프림퐁이 머리를 풀면 한 최양락 정도의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최소 최양락이다. 베지터블 최양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조혜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페이스 선수가 사실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그 프림퐁의 그 득점을 어시스트하면서 또 멋진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네, 보니페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꼭 저희가 이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득점만을 항상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해리케인 같은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양쪽으로 퍼져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센터백이 아니죠, 센터포워드로서 양갈래로 이제 프림퐁의 머리처럼 양갈래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선수들을 잘 보는 시야들도 되게 중요하고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침투하는 선수들한테 볼을 연결하는 그런 능력들이 센터포워드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페이스는 어린 선수답지 않게 얼굴이 보니처럼 생겨서 보니페이스입니다, 이름이. 근데 보니가 뭐죠? 보니는 보니 앤 클라우드죠. 클라이드요? 네. 클라우드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연결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확실하게 또 레버쿠젠의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습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짚고 가고 싶은 게 그라닛 샤카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로 복귀를 했는데 네. 몸놀림이 상당히 좋았어요. 연계 플레이 너무너무 좋았고 왕년의 깡패 시절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선과 2선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역시나 중앙에 이제 샤카를 딱 두면서 이제 팔라시오스 선수랑 이제 딱 그 중심을 잘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기에서는 라입치히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레버쿠젠의 활동량이 그냥 압도당했다. 저는 이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입치히가 조금
심리적으로 이 경기에서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라이프치히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제 몫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못했으면은 이게 뭐 컨디션이나 이런 거가 난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분한보에서 말하고 있는 올 시즌 다니 올모가 이제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는데 골을 넣었죠. 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 득점 기계의 스멜이 나는 펜다. 너네 걸리면 다 팬다 로이스 오펜다. 네. 로이스 오펜다 선수가 또 골을 넣었고 특히나 이제 그 차비 시몬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 연계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티모 베르너가 조금 지금 맛이 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 라이프치히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90% 이상을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의 이 빠른 압박, 그다음에 이 활동량 이런 거에 그냥 질려버리면서 그냥 뒤져버렸습니다. 사실 전반에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고 나온 것 같은데 전반에 아주 죽여놨어요. 그냥 완전 그 체력이랑 뭐 숨통을 그냥 완전 압도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그런 강대강 축구였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프치히가 좀 주춤했고 그리고 사실 그 지난 시즌에 활약을 했던 쇼보살라이 선수나 아니면은 그 은쿤쿠 선수의 그런 공백이 조금 느껴지지 않았나. 저런 빠른 압박이나 아니면 역습 이런 축구에서는 이 프림퐁이라든지 그 레버쿠젠의 이런 선수들의 힘에 조금 눌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은 재밌었던 경기로 보면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네. 저는 이 경기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그래서 독일산 그 해리케인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분한보에서도 사실 말씀드렸었습니다. 케빈 베렌스 그 세 골을 이제 박아 넣으면서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4대1 승리를 견인을 했고요. 이 경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인츠한테 이제 좀 재앙이었던 경기였는데 그 페널티킥을 2개를 실축을 했어요. 맞아요. 아주르케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이 러노 키퍼한테 아마 강력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아주르케가 무슨 이제 그 골대 바깥으로 공을 찬 게 아니라 다 이제 뭐 낮게 깔아가지고 좌우로 찼는데 다 막혔고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완전히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근데 너무 좀 약하게 찬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차려고 하다 보니까. 공을 잘 못 찼어요. 네. 공을 못 차기는 했는데 그래도 골문 안으로 차기는 했다. 그러니까 PK는 그 골대 안으로 차냐 안 차냐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데 골문 안으로 차기는 했으나 두 번 다 그냥 기세에서 밀려버렸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PK 는 차고 그 두 번째는 왼쪽으로 차는데 그거를 다 그냥 르네 선수가 다 읽었어요. 아주 다람쥐처럼 싹 잡던데. PK는 기세에서 눌리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그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중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사실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이재중 선수한테 기대하는 거는 어찌됐든 이제 3선에서 올라오는 볼을 잘 운반을 하는 게 이제 이재중 선수의 역할인데 뭐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못하고 약간 제가 느끼기엔 좀 얼탄다. 근데 이재성 선수가 원래 얼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재성 선수도 작고 되게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외모는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외모는 되게 네. 좀 순박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영리하고 그 저돌적인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잘 안 풀리면은 이제 3선 지역까지 내려와가지고 야 볼 내놔 해서 본인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걸 좋아하는 선수인데 전혀 그 이재성 선수의 그런 장기가 나오지 못했고 이 마인츠가 만약에 그 PK만 2개를 넣고 이제 그 판터비치 선수가 마지막에 넣었던 그 저기 연장이 아니라 추가 시간 골만 아니었으면 네.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냥 보면은 이 공격수가 얼마큼 잘 해결을 해주냐 못 해주느냐의 그냥 그런 경기였다. 베렌스는 했고 아조르케는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이 이거를 예상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경기가 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 제 생각에 베렌스에 대한 그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5백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수비는 우리가 할게. 공격은 너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5백의 숨은 의도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를 따로 가져가는 거죠. 그냥 공격팀이 있고 수비팀이 있다. 그 마치 미식축구처럼 동네 축구 아닌가요?
이식축구처럼. 왜냐면은 5-3-2를 들고 나왔어요. 5-3-2를. 네. 그러니까 5백을 가동을 잘 안 시키는데. 이게 변형이죠, 변형. 이제 3백을 그래서- 구사를 하는 거죠, 이 팀도. 5백을 구사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를 따로 가져간다. 네, 공수를 따로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아우크스부르크랑 면헨글라드바흐 경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소문 안 난 잔치에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이 아웃국 이게 전형적으로 네. 깡패 경기죠. 그냥 머리 받고 싸우는 경기. 소위 이제 토투토. 토크토 매치. 복싱을 들이대시네요. 복싱을. 토투토 매치죠. 이런 게 진짜 아니, 그냥 그러니까 머리 딱 쳐박고서는 그 하는 거. 원래 아웃국이 개막전 그 지난번에 저희 에피소드에서 조혜지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아웃국이 홈에서 항상 그 4대 떡으로 지는 그런 기억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아웃국이 좀 밀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면헨글라드바흐가 4골을 넣으면서 아웃국이 4실점을 했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러니까 아웃국이 그 뒷심을 보여주면서 그 끝까지 추격조를 편성을 해서 이제 4대4까지 이제 만들면서 그 아주 그 귀중한 포인트 1점을 가져가게 되었죠, 홈에서. 사실 면헨 글라드바흐가 이제 처음 2골을 넣으면서 네. 저는 이거 잘하면 5대 떡도 나오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우크스부르크가 진짜 도깨비처럼 막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이제 겨우 만들어냈고 그 사실은 이제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그 3대2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3대2까지. 아니 4대3까지 역전을 했어요. 4대3까지 네. 4대3까지 만들었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크반샤라 선수가 또 극장 PK를 넣으면서 그렇죠. 이제 경기를 4대4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면헨 글라드바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반샤라 오늘 이번 시즌 주목해야 될 선수 키 선수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2골을 박아 넣으면서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웃국이 사실 그 항상 강등권과 그러니까 하위권 중위권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팀이었는데 아마 올 시즌에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4골이 이렇게 양쪽에서 터졌다는 뜻은 그 양 팀이 서로 뭐 화력이 좋을지는 몰라도 수비가 굉장히 그 헐겁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면헨글라드바흐가 지금 지난 3시즌 동안 거의 그 12달이 중위권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전통의 탑5까지 항상 들어가는 유로파 리그의 터줏대감이었었는데 지금 지난 3시즌 동안 이 중위권이었는데 이 수비 이 뒤에 이 헐거운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마감을 못하면 올 시즌도 사실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랑 면헨 글라드바흐는 이번에도 한 12 중간 다리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사실은 강등은 안 돼요, 이 팀은. 네. 그러니까 강등권에 계속 있기는 한데 강등은 안 되거든요. 신기하네요. 공통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는 이제 구자철 선수가 대한민국의 레전드죠. 네. 미스터 카55 선수가 이제 뛰던 이제 그 어리설했죠. 팀이죠. 네. 그리고 지동원 선수도 네. 투나지 네. 투나지도 여기 이제 거쳐갔고 네. 뭐 홍정호 선수도 거쳐갔고 천성훈 선수도 거쳐갔죠. 네. 그래서 많은 이제 한국인의 피가 서려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가 빠르게 또 프리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경기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뭐 이 바이언 뮌헨과 베르더 브레멘 경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사실 그러면 이제 면헨의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또 드러났습니다. 4대0으로 브레멘의 홈에서 가볍게 승리를 차지를 했고 면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해리케인이 거의 뭐 이제 그 신고식에서 그냥 바로 신고를 때려버리니까 이게 한 골 넣고 어시스트 하나 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였고 역시나 케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중앙 공격수로서 연계가 잘 되죠. 센터포워드로서 그렇죠. 연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마치 이 손흥만 선수가 그 윙포워드를 토트넘에서 이제 뛰면서 해리케인한테 많이 받아먹었던 것처럼 지금 르로이 자네랑 킹 코만이 이제 이 양 날개에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해리케인이 많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자네가 최근에 그렇게 예전에 이제 탑 유망주 시절에 이제 보여줬던 그런 기대감들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해리케인 이제 딱 골을 받아먹으면서
약간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해리 케인 본인도 이제 후반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분데스리가 나 여기에 집 샀어 이렇게 지금 나 독일에 집 샀어 그리고 오. 우리 애도 여기 독일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해리 칸의 선수는 사실 이 실체가 있죠. 이 선수는 이제 실체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냥 어딜 갖다 놔도 그냥 자기 거를 한다.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져오면서 왜 뭐 팀 옮기면은 뭐 적응하고 뭐 이런 거 뭐 문제 생기고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카네한테는 그런 모습은 뭐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워낙 적응을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카네가 옴으로써 사네 선수가 굉장히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리베리의 향기가 나는 느낌이에요. 벌써 두 골을 지금 박아 넣었는데 올 시즌 원래 리그에서 최다 골을 넣었었던 게 이제 8골인데 지금 1라운드에 벌써 2골 넣었으니까 올 시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그 뮌헨이 사실 중앙 공격수가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로 계속 없었던 상황이라 항상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이제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 습관이 계속 나왔는데 이제 점차 카네가 합류하면서 이 중거리 슈팅도 물론 좋은 옵션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이제 순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칸의 득점력도 같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뮌헨의 어떤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이번 시합에서 토마스 뮬러가 복귀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체로 투입이 돼서 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다만 이제 무시알라가 부상으로 이제 몇 경기 이탈을 하게 되면서 걱정이 좀 됐었는데 다행히 토마스 뮬러가 이제 복귀를 한다면 이제 그 공백은 뭐 사실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3선에서는 지금 계속 고레츠카와 라이머 간의 주전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뒷작업이죠. 그러니까 뒷작업을 누가 더 잘하냐. 그러니까 누가 더 로비를 잘하냐. 이제 여기에서 고레츠카와 라이머의 주전 경쟁이 그래도 한 5, 6라운드 정도 되면은 이제 승부의 추가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는 이제 득점왕이죠. 필크룩이 침묵을 했고 경기력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이선 선수들이 누구 하나 제 몫을 해주질 못하면서 뭐 바이저나 이융이나 뭐 비텐쿠어트나 다 지금 그렇게 좋은 그 역할을 해주지를 못했고 특히나 저는 이제 필크룩이랑 호흡을 맞추고 있는 둑시가 빠르게 컨디션을 올리지 않으면 이거는 브레멘에게 또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될 거다. 그러면서 선지영님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영님이 이럴 때 도깨비처럼 그냥 꽂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4대 떡으로 지진 않는다 최소한. 그러니까 선지영님이 있었으면 최소 4대1 정도는 만들었다. 피자 형님이 원래 득점력이랑 이제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니까 이 베레멘에 있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피자로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꺾이면 골을 넣어버려. 그럼 항상 꺾여야겠네. 항상 꺾여야겠네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2라운드 이제 프리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1라운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경기 이외에도 볼프스부르크가 하이덴하임을 이제 2대 0으로 잡아냈고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역시나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찬 바람, 그다음 냉방병이라 그러죠. 요나스 윈트 선수가 2골을 뽑아내면서 손쉽게 하이덴하임을 제압을 했고요. 프라이버기 호펜하임은 왁구 상당하죠. 요나스 윈트는 염색을 한 건지 아주 살벌합니다. 격투 선수 같아요. 생긴 게 꼭. 프라이버기 이제 호펜하임 홈에서 2대1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보코를 5대 떡으로 이제 잡아내면서 좋은 기량, 물오른 기량을 보여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기라시 선수, 기라성 같은 선수죠. 2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홈에서 1대0으로 켈렌을 잡아냈고요. 프랑크푸르트가 다음슈타트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이제 1라운드를 그렇게 마치게 됐고 2라운드 프리뷰를 이제 바로 들어가 보죠. 2라운드 프리뷰 이제 첫 경기죠. 이제 토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라입지시랑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경기를 펼칩니다. 그래서 라입지시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원래 슈퍼컵에서는 이제 3대 0으로 뮌헨을 또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 1라운드에서 레버쿠젠한테 이제 아쉽게 패하면서 이제 지금 슈투트가르트 일격을 당했죠. 홈에서 슈투트가르트를 불러들이면서 이번에 아주 제대로 그냥 죽여놓겠다라고 이제 칼을 갈고 있어요 지금.
그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쿤쿠라든지 쇼보살라이 선수가 이제 사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맞추려면은 아직 좀 나이가 이제 어린 선수들이죠. 이제 뭐 시몬스 선수라든지 뭐 지금 계속 선발로 나왔던 자이발트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합이 맞춰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니콜라스 자이발트 선수가 그 미드필더 이제 볼란치죠. 볼란치로 이제 투미드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슐라거 선수랑. 근데 이 선수가 아직 좀 적응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아마 좀 캄플 선수가 사실 교체돼서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캄플 선수를 좀 중용을 해서 그 경기를 좀 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케빈 캄플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쿠젠의 어떻게 보면 레전드였죠. 예전에 이제 반반한 왁구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그 각 팀에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르셀로나의 프랑키 데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케빈 캄플은. 그러니까 네. 눈에 막 확 띄지는 않지만 왁구가 반반하고 네. 그다음에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약간 모범생 같은 스타일인데 케빈 캄플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노익장이죠, 이제 레버쿠젠 노익장. 네, 레버쿠젠 시절에는 되게 영스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보여줬던 플레이들을 만약에 이제 여기 라이프치히 와서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케빈 캄플은 자이발트가 이제 그 팀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올모가 좀 재밌는 그 펀 팩트가 있는데 올모가 사실 슈퍼컵이랑 이제 그 1라운드에서 슈팅을 4번 총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득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순도 100%의 슈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올모한테 너무 사실 슈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선수다 보니까 올모한테 너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누군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오펜다 이런 선수가 또 터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걸리면 다 패버릴 거야 오펜다. 근데 과연 잘 터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사실 의문이 사실 조금 저는 있죠. 네. 네, 근데 저는 오펜다 선수 득점 굉장히 많이 이번 시즌 이제 관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프치히뿐만이 아니라 전 리그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이 PSG의 어떻게 보면은 희망. 네. 지금 사실 PSG가 팀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이 그리고 다운그레이드된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많이 이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차비 시몬스 선수가 임대로 와 있는데 이강진 선수한테는 이제 호재죠, 호재. 근데 지금 이강진 선수가 부상. 근데 이제 이강진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해서 이제 몇 경기 또 빠지게 됐는데 아무튼 네. 차비 시몬스가 공격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득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연계해주는 플레이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이번 시즌 잘하면 한 15 정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선수가 뭐 너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분데스리가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는 거 보면 이거는 라마시아의 덕이다. 라마시아가 그렇게 키워요 선수들. 그 라마시아에 대한 뭐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으신가 봐요. 네, 라마시아가 선수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선수들 많이 이제 눈여겨보고 있고 아마 라이프치히도 그 1라운드 경기에서 불의의 일격 당했기 때문에 아마 좀 포지션의 변화를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게 라이프치히예요. 지금 최근 이제 지금까지 이제 10회를 맞붙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15년도 16시즌에 승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는 그 시즌 때 이제 바로 2부 리그로 강등 당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면서 총 10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8승 2무예요. 라이프치히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8승을 거둘 정도로 굉장히 슈투트가르트한테 강하다.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라운드도 사실 좀 무리 없이 라이프치히가 좀 잡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정우영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우영 선수가 이제 1라운드에 나와서도 사실 그 딱 중앙 미드필더를 뛰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우영 선수가 저 자리에 없으면은 이 3선에서 올라오는 볼을 연계를 시켜줄 선수가 없을 정도로 중앙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초반 라운드에서 이제 잘 모습을 보여주면은 계속해서 붙박이 주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코리안 이제 분데스리가 선수 중에는 정우영 선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희망 김민재 선수는 없고.
그 김현재 선수는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슈투트가르트도 사실 그 지금 1라운드 1위예요. 그 골득실 때문에 5대 0으로 보콤 상대로 이겨가지고 지금 리그 테이블에서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보쿰과 돌문이 붙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지에서는 리틀 레비어 더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같은 지역이죠. 원래는 원래는 레비어 더비는 이제 도르트문트와 샬케의 경기를 레비어 더비라고 이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다들 노르트라인베스팔렌주 안에 있는 이제 도시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주에 저기 분데스리가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샬케도 있고 보쿰도 있고 쾰른도 있고. 사실 도르트문트는 지금 계속 그 쾰른이랑도 경기를 하고 뭐 보쿰이랑도 경기를 하고 하면서 뭐 원정 경기에 대한 그런 뭐 피로 누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이제 지역 더비라고 볼 수 있는데 보쿰 같은 경우는 돌문에서 차로 가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기차 타면 10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거의 그 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도르트문트 좀 외곽에 살고 있는 선수들은 보쿰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의 홈 경기다. 홈 어웨이 경기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런 더비들이 많냐면 노르트라인베스팔렌이 그 보쿰과 이제 샬케가 있는 그 겔젠키르켄 쪽이 다 이제 공업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굉장히 도시죠. 노동자들의 도시. 소도시들이요. 네. 소도시들이고 노동자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는 일명 이제 노가다 더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사실 것 그 같고. 독일의 축구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원조라고 할까요? 원류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노동자들이 축구를 하면서 만든 게 이 분데스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경기는 이제 노가다 매치다. 이렇게 노가다 더비 이렇게 노가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도르트문트는 1라운드에 쾰른과 이제 경기를 했는데 네.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벨링엄과 이제 게레이루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역시나 도르트문트는 도르트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 할러를 스트라이커로 세우고 그 아래로 이제 브란트, 말렌 중앙에는 게간로, 로이스를 이제 세우면서 4-2-3-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켈른이 1대0으로 잡아냈는데 최근에 이제 엠레잔이 게간로를 뒤를 이어서 이제 캡틴로를 맡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로이스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맡아왔던 주장직을 좀 내려놓으면서 마음의 평안도 좀 가져가고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원래 로이스 스타일대로 조금 돌아올 수 있는 또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지난 시즌에 그 챔피언 문 앞에서 챔피언을 놓치면서 로이스가 울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시즌 울었죠. 끝나고 네. 펑펑 울었고 사실 로이스는 그 레반도프스키와의 그 브로맨스로 유명하죠. 눈빛 하나만으로 통하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죠. 거의 그 짤은 영화라고 봐야 돼요. 영화. 그 짧은 단편 영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는 역시 또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세바스찬 할러입니다. 네. 그 득점 기계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에 분명히 그 벨링엄급의 포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만큼 빨리 이제 또 컨디션을 올리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 득점을 못했어요. 할러 선수가. 네, 하지만 뭐 일이 일비 하는 거는 이 축구 세계, 특히나 분데스리가의 세계에서는 네. 전혀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바스찬 할러가 도르트문트의 에이스가 될 거고 네. 또 한 명의 선수를 이제 좀 주목을 하자면은 dom황차 펠릭스 메차 선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역시나 지난 경기에서 약간 도망치듯이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문트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잘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가 바로 이 은메차 선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쿰은 개막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포칼에서도 3부팀한테 이제 일격을 당하면서 네. 이제 컵에서도 이미 일찌감치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규 리그 경기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런 보쿰 같은 팀들은 선수들 체력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팀들의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약팀의 선수들이 체력이 좋은 경우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기세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이제 빨리 깎이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홈에서 이번에 이제 도르트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홈에서는 3경기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4월에 이제 돌문이랑 1대1로 비기기도 했고요. 이 경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리그 막판에 이제 막 골득실을 따져야 되고 막 승점 1, 2점이 모자란 이런 상황에서 되게 나이트메어였다. 그러니까 그때 보쿰만 잡았으면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는데 리그 우승인데 하면서 돌문 팬들의 향수를 자극을 했던 그런 팀이 바로 보쿰이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조금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안고 보쿰과 경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게다가 이게 노가다 더비이기 때문에 보쿰의 팬들은 조금 빡세거든요. 원조 노가다예요. 원조 노가다. 보쿰이 사실 노가다로 치면은 원조다. 보쿰 쪽이 네, 그래서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한민족에 또 어리설에 있지 않습니까? 또 광부 분들이랑 이제 간호사 분들이 이 보쿰 쪽으로 많이 파견이 돼가지고 이쪽에 이제 되게 그 제독 한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죠. 원조죠. 네, 그렇죠. 원조. 그 파독 간호사들과 파독 광부들이 저기서 이제 그 밀락존을 형성을 하고 이제 밀락존이요? 네. 생소한 단어네요. 밀락촌을 형성하고 네.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셨었고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네. 그 세계 최대의 공업 지역이에요. 저기가. 루어 지역이죠. 루어게비트라고 하는데 거기 핵심이 사실 이제 보쿰이나 겔젠키르셴, 샬케 그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사실 네. 조금 짜치죠. 네. 도르트문트는 변방이고요. 사실 그 레벨에서는 사실 좀 변방이고 축구를 잘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쿰의 펠릭스 파슬락이 이제 친정팀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펠릭스 네. 파슬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도르트문트의 키즈죠. 돌문 키드라고 부르는데 소위 계속 그 연령별 대표팀 이제 거쳐가지고 네. 이제 성장을 한 선수인데 과연 이 파슬락이 얼마만큼 돌문의 정보를 많이 빼왔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첩보전이다. 첩보전. 그러니까 정보전이죠. 우리가 이제 대북 사이버전사. 전략 중에 사이버전사. 대북 전략 중에 네.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그 사이버 정보, 그다음에 정보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파슬락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보쿰에는 또 한 명의 이제 왁구 축구가 있습니다. 네. 타쿠마 아사나 선수가 있는데 살만하죠. 이 선수가 세르비아 리그에서 뛸 때 2021 시즌에 33경기에서 18골 그리고 8개 어시스트를 박아 넣은 선수인데 네. 사실은 이 선수가 라이트 윙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쿰의 이제 3-4-1-2 시스템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축구 IQ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 선수는 왁구 축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하죠, 이 선수. 네. 무조건 윙어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또 윙으로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아사노 선수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뛴다면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윙으로 나섰을 때 그의 그 바스코의 파급 효과가 더 뛰어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하지만 보쿰은 이제 2007년 이후로 도르트문트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사실 쉬워 보이지 않고 반면에 돌문은 현재 기세가 너무 좋죠. 그 6승 3무로 최근 9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별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없네요. 아니요. 돌문 대 보쿰이 아니라 그냥 네. 돌문 자체가 지금 6승 3무. 그래서 최근 9경기 무패 행진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지금 뭐 같은 기간 동안에서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돌문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도르트문트가 한 3대 떡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사실 관전 포인트는 세바스찬 할러가 여기서 득점포를 가동을 시키면서 이제 시동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솔직히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네. 할러만 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승격팀이죠. FC 하이덴하임과 이제 호펜하임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 사제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이덴하임에 소속돼 있는 선수 중에 호펜하임 유소년 시절을 거쳤던 선수들이 꽤 있어요. 아드리안 백, 김버, 투말라 뭐 이런 선수들이 그 U19 팀에서 항상 그 호펜하임 U19 팀에서 뛰다가 이제 하이덴하임으로 넘어온 이제 선수들인데 하이덴하임이 사실 뭐 그렇게 성적이 뛰어났던 그런 팀도 아니고 그러니까 호펜하임에서 U19에서 이제 하이덴하임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뭐 뛰어난 뭐 이런 유망주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이덴하임이 올라가는 이 승격의 편승에서 이 선수들이 이제 1부 리그의 그 맛을 보고 있다. 저절로 몸값이 뛰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이제 조혜지 씨가 말씀하셨던 그 왁구, 살벌한 왁구의 얀 니클라스 베스테 선수가 사실 경기장에 나오질 않았어요. 볼프스부르크 경기에서. 그 이유가 그 아내가 이제 출산 때문에 그 이제 특별 휴가를 받은 거죠. 특별 휴가를 받아서 아내의 출산을 이제 돕다 보니까 베스테 선수가 이제 출전을 못 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아마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헤일 케인의 아이와 생일이 거의 같겠는데요? 그렇죠. 그 뭐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그 정통의 호펜하임 선수죠. 이제 크라마리치 선수가 이제 다시 그 일라스 베부 선수랑 같이 공격진을 이제 이끌 텐데 지난 경기에 사실 패배했잖아요. 하이덴하임도 패배를 했고 이 두 팀이 이제 어떻게 이제 득점력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외나무 다리 매치죠. 그리고 앞서 얘기하셨던 대로 베스테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덴하임의 그러니까 수비 자리에서 약간 수비의 포지션에서 팀을 이끄는 선수가 베스다. 네. 왁구로. 그러니까 왁구로 조져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나오면 네. 이제 강대 강으로 붙었을 때 과연 이제 크라마리치랑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크라마리치가 이제 예전에 진짜 그 뭐라 그러죠? 그 전성기가 이제 15, 16 시즌, 뭐 16, 17 시즌 이때가 이제 크라마리치의 사실 전성기였거든요. 왕년의 크라마리치죠. 네. 김진수 선수랑 같이 뛸 때. 네. 근데 이제 그때의 이 공격력을 과연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021 시즌 이제 요때 보면은 28경기 나와서 20골을 박아버리면서 거의 득점왕 포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최전성기였네요. 이 칼라마리치라 그러죠. 그 칼라마리가 이제 오징어 튀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요 베이스의 소스에 찍어 먹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데 네. 맨자에 가면은 이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네. 칼라마리냐 기로스냐. 기로스 칼라마리냐 오네츠비벨 피테. 기로스 먹을 때는 양파를 빼야 됩니다. 오네츠비벨. 양파가 그 맛이 있거든요. 그 하루 종일 그 입안에 그 양파 향이 가득해서 그 맛이 또 있는데 양파를 또 저는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오네츠비벨 피테. 그러면 고기를 조금 더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파 대신에 이거 타산이 안 맞는데. 오네츠비벨 하면은 씩 웃으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고기를 조금 더 줄 때가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크라마리치 선수 과연 득점포를 이번 시즌에는 좀 가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정 경기에서 너무 이제 취약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12번의 원정 경기 중에서 단 한 번, 그러니까 지난 시즌 4월, 그러니까 후반기에 4월에 브레멘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것 빼고는 한 번도 승리를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을 좀 아마 선수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하이덴하임의 이 홈 구장 보이트 아레나가 이 15,000명밖에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완전 그 자그마한 그냥 그런 이제 구장, 우리나라의 뭐 대구 이제 그 축구 전용 경기장 뭐 이런 DGB 대구 파크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규모인데, 근데 여기가 춘천 사실 레고랜드죠. 거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함정이 있어요. 그 하이덴하임 선수들이 보이지 않게 이 함장이 있다고요? 함정. 트랩이죠. 잠수함인가요? 네, 함정이 있죠. 네. 여기가 해발 555m입니다.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웬만한 산과 맞닿아 있어도 굉장히 높은 이 고지대에서 이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호펜하임이 이 고산지대에서 더 큰 악재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지금 새하얀 눈밭을 걸어가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첫 분데스리가 홈 경기를 이제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펜하임과의 경기도 첫 경기예요. 다 이제 처녀작인데 이 처녀작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굉장히 이제 설렌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라이브로크와 이제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가 있는데 제가 감히 분한보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네. 이번 라운드 가장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이다. 딱딱딱. 딱딱딱. 0대0 나오면 어떡하죠? 탁탁탁.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 아우크스부르크와 면히엔 글라드바흐의 경기가 있었다면은 2라운드에는 프라이브로크랑 브레멘의 경기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팀이 이제 지금까지 총 39번의 매치를 가졌고요. 그 중에 사실 프라이브로크가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는데 9승밖에 못 챙겼습니다. 네. 그래서 정통적으로 보면은 브레멘은 프라이브로크의 이제 굉장히 강한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사실 근데 프라이브로크가 많이 팀 이제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통 이게 프라이브루크죠? 올드 프랑크푸르트가 아니라? 네. 프라이브루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프랑크푸르트라고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좀 두 팀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에스테 프라이부르크. 네. 에스테 프라이부르크이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투토 매치죠. 이제 머리 쳐박고 싸우는 경기. 아니, 뭐, 다 토토토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정통의 강호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대 전적에서 전통적으로 브레멘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브레멘은 최근 기량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저세죠. 네.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가 9경기밖에 이기지 못했지만 최근 두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가져가면서 또 기세는 또 살리고 최근의 팀 성적 자체가 더 좋다. 그러니까 네. 이게 토트토가 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고. 네.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두 팀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10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 페널티가 나왔는데 네. 또 재밌는 사실은 그 중에 5번 이 페널티가 나온 경기 모두가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강력한 스멜이 있죠. 그러니까 왜 프라이부르크 홈에서만 페널티킥이 나오냐? 이거는 승부 조작 내지는 심판 매수 이런 쪽으로도 분명히 조사가 강력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국정감사 세워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분데스리가에서 저희 제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허위사실 그래서 6%. 네. 선수층을 좀 보면 프라이부르크에는 이제 역시나 헝가리의 눈물,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이라고 불리죠. 네. 롤랑 살라이가 있습니다. 네. 롤랑 살라이가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고 네. 어떻게 보면은 브레멘에서는 경계 대상 1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 지금 이미 포칼에서 한 골 넣고 어시스트 하나 했고 리그에서도 지난 경기에서 한 골 박아 넣으면서 이번 시즌 뭔가 이 헝가리가 뭔가 하나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헝가리는 유럽의 한국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조선이다. 헝가리는 굉장히 좋아하신다. 헝가리는 유럽의 조선인 게 예전부터 침략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네. 헝가리는 매우 작은 나라고 이 인구수도 많지 않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예술 그리고 학계에서 최상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헝가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개봉한 이제 오펜하이머에도 보면은 네. 이제 헝가리 출신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 그래서 있죠? 영화 한번 이름이 뭐죠? 헝가리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또 물어봤는데 이름은 또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네, 지금 제가 이거 쳐보니까 이제 실라르드레오 이런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그리고 에드워드 텔러도 헝가리 출신의 과학자고 이 에드워드 텔러가 오펜하이머가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면은 수소 폭탄을 만든 건 에드워드 텔러예요. 그분이구나. 영화에서. 네.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에드워드 텔러와 오펜하이머가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때 오펜하이머가 약간 한 수 접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텔러가 계속 수소폭탄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지를 했는데 오펜하이머만 그래. 그럼 너는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너는 나랑 2주에 한 번인가 뭐 그냥 면담만 하자. 근데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야비한 사람입니다. 완전 이제 강약 약강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은 미친 듯이 깔아뭉개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들은 또 완전 인정을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텔러는 인정받았다. 그렇죠. 에드워드 텔러는 오펜하이머에게 완벽하게 인정을 받은 그런 과학자고 헝가리 출신이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꾸 헝가리 얘기하는데 헝가리가 예전에 몽골리아의 침략을 많이 받았으니까 징기스칸 시절에 징기스칸이 헝가리 쪽까지 이제 제국을 넓힙니다. 네. 네, 영토 그런 확장을 역사가 했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살라이 선수도 좋지만 전통적인
그 팀에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귄터 선수가 사실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럭키 크로스로 해서 이제 상대팀 자책골도 유발하긴 했는데 귄터 선수의 그 날카로운 크로스도 굉장히 그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아우스부르크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가 있죠. 이제 그레고리치 선수 이제 원탑으로 나와가지고 항상 그래도 순도 높은 이제 득점을 항상 해주는데 저는 이게 좀 웃긴 게 이 선수 이름이 그레고리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중계할 때나 아니면 보면 그레고리 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레고리 슈라고 해서 강아지 이름 같아가지고 좀 귀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바이언 뮌헨을 이제 바이언 뮌헨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아르헨티나를 그레고리시죠? 네. 예, 아르헨티나를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약팀 킬러죠. 그러니까 약대 약으로 붙었을 때는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대 약으로 붙었을 때 지지 않는 팀이라서 지난 이제 라운드에서는 호펜하임 2대1로 잡아냈고요. 네. 브레멘 같은 경우를 또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경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바이언 뮌헨한테 되게 무기력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네. 필크룩이 되게 잠잠했고 네. 아무래도 앞서서 처음에 초반 말씀드린 것처럼 둑시가 폼을 올리지 않으면 필크룩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고 네. 이제 둑시를 좀 교체를 누군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선지영님이 사실 많이 그리웠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새로 영입한 그 장신의 공격수 있지 않습니까? 코브나츠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원래 이제 같이 선발로 만약에 와서 이 3톱 형태로 만약에 공격진을 구축을 한다면 오히려 그 휠크룩의 그 이제 위협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3-5-2 체제로 이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이번 경기에서 미첼 바이저 선수가 또 큰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브레멘 경기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가 바이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윙백으로 나서서 이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해줄지 이제 경기에서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브나츠키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죠. 또 2차 대전에 또 아픔을 또 갑자기 꺼내네요. 강제 수용소를. 네,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고, 그러니까 이 선수도 신체 조건이 워낙 좋고 예전부터 이제 유망주로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이고 키가 진짜 거의 2m 가까이 되고 네. 그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정통 타겟형 스트라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반니스텔로이 로이요? 네. 네. 반니스텔로이의 그 판니스텔로이죠. 판니스텔로이의 그 향기가 좀 나는 선수다. 근데 과연 이 재능을 브레멘에서 이제 좀 피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고 브레멘에 이제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올 시즌 영입이 된 나비 케이타 선수의 부상 사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멘이 연계 플레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필요한데 아무래도 나비 케이타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럽 최고의 그 중미거든요. 딱 네. 정중앙에서 공수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나비 케이타인데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너무 아쉽고 네. 위르겐 클럽 감독이 이제 리버풀에서 이제 먹튀 논란이 있으면서 나비 케이타가 이제 이적을 할 때 이 말을 딱 했습니다. 우리 케이타 월클 맞습니다. 근데 네. 클럽이 이런 올려쳐주는 발언을 정말 잘 안 하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실력은 리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 토투토로 치고 박다가 3대1 혹은 3대2 정도로 프라이버그이 이기고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쾰른과 이제 볼프스부르크 경기고 이제 쾰른의 홈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도 좀 제외하는 이 인연이 좀 있죠.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쾰른으로 이제 임대를 왔던 그 옛날 그 프라이부르크의 그 신성이었죠. 루카 발트슈미트 선수가 이번에는 이제 쾰른의 옷을 입고 이제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경기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또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이제 여름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 얼마 안 된 선수들을 이제 다 이제 투입을 시켰어요. 4명의 선수. 제시거, 멜레, 마이어, 체르니 뭐 이런 선수가 있는데 또 제시거 하니까 또 제 옛날 저의 햄스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제시기였는데. 네. 아무튼 이 4 선수가 쾰른을 상대로 이제 다시 또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 볼프스부르크 에이스 아놀드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얼만큼 다시 폼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찬바람. 저는 찬바람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나스 힌트가 이제 왁구가 일단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왁구 축구하는 선수들이 분데스리가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되게 눈여겨 보시면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왁구 분데스리가. 왁구로 밀어붙이는 네.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이제 그 테마가 감독입니다. 감독. 이제 켈른의 감독 이제 슈테펜 바움가르트 감독이 이분도 사실 왁구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보면 왁구가 거의 한 2차 대전 한 러시아군인 느낌이 조금 납니다. 이 감독도 이제 사실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클롭이나 토헬 나겔스만 선수처럼 감독처럼 이제 선수 시절에는 이제 크게 이제 공적을 남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 바움가르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1부까지 뛰어본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중에 상남자니까 걔네보단 좀 더 낫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이 하이라이트 이제 커리어 하이라이트로 보면은 사실 이 3부 리그였던 파더본을 2시즌 연속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1부 리그까지 데뷔시킨 진짜 입지전적인 공적을 쌓았죠. 이제 치적이죠, 치적. 그리고 이제 21, 22 시즌부터 이제 켈른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야, 내가 이제 3부 팀 끌어서 이제 1부까지 올렸는데 이제 진짜 내가 1부 팀 맡으면 어떻게 될지 보여줄게. 이제 하면서 이제 16위였던 켈른을 7위까지 올려놓는 또 공적을 또 세웁니다.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가는 이제 이런 공적을 또 세우면서 켈른이 사실 그 80년대의 그 면엔과 맞다이를 뜰 정도의 그 상당히 그 전통과 그 정통한 그런 팀이거든요. 그 옛 영광과 네. 향수를 켈른의 시민들에게 다시 젖게 하는 그런 낭만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이 와쿠처럼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아주 질겨요. 그래서 사실 지난 경기 도르트문트가 사실 역습에서 많이 고전을 했어요. 켈른한테 사실 골을 뭐 허용하진 않았지만 1대0으로 아주 어렵게 이겨가면서 승점을 챙겼는데 그의 왁구처럼 그 켈른이 이제 그 어떤 축구를 보여줄 거냐 그게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사실 이 바움가르트 감독이 켈른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 뉴진스예요, 뉴진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뉴진스요? 네, 이 감독이 이제 헌팅캡을 자주 쓰고 나와요. 그 벤치에서. 근데 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 켈른 팬들이랑 이 시민들이 이제 헌팅캡을 쓰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켈른 시내 돌아다니면은 그 뭐 헌팅캡이 거의 뭐 80%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뉴진스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샤이다. 네, 슈퍼샤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잊혀진 중대장이죠. 그 뮌헨에서 한때 이제 영광의 그 이제 자리까지 올랐다가 이제 다시 내려온 이 니코 코바치 감독이 이제 볼프스부르크를 맡아서 지금 이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지코바 감독이 사실 그 프랑크푸르트 시절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볼프스부르크 잡아서 이제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니코 코바치 감독이 이제 15, 16 시즌에 프랑크푸르트에 갑자기 투입되면서 거의 긴급 수혈을 했었죠. 네, 그래서 시즌 마무리를 엄청나게 잘하면서 그때 이제 잔류 의지 코바치 이거를 이제 때렸던 감독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쾰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쾰른의 레전드가 그 포돌스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정도의 팬덤을 가질 수 있는 선수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모데스트였단 말이죠. 네. 근데 모데스트가 이제 돌문으로 떠났는데 그 자리를 메워줄 선수 다비 젤케 아니겠습니까? 네, 다비젤케가 있죠. 다비젤케도 어떻게 보면은 혼혈 축구예요. 만년 유망주. 만년 유망주인데 여기도 이제 피지컬이 워낙 좋고 정통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네. 아까 코브나츠키가 이제 판니셀로이의 스멜이 난다고 했는데 이 선수 역시 그 반니셀로이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비젤케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면은 쾰른도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 볼프스부르크가 뭐 전세나 뭐 이런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쾰른보다 좀 앞서긴 하는데 뭐 감독도 마찬가지로 근데 쾰른이 좀 돌풍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도르트문트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펼쳤기 때문에 2대0으로 볼프스부르크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고요. 저희가 아직 경기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다음슈타트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 네.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양 팀은 이제 최근 5경기 맞붙었던 때에 항상 이제 매 경기 3골 이상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치고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토토토 매치다. 그래서
몇 개죠 지금 토트넘 매치? 토트넘 매치 이번 라운드 2개고요. 네. 그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이제 1부에서 맞붙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붙었던 건 다 2부에서 붙었었고 네. 2부에 이제 2부 리그에서의 이제 최강자는 사실 다음슈타트였기 때문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예전에 2부 했을 때는 많이 때려 맞았고요. 그래서 다음슈타트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의 폼이 우니온 베를린이 거의 챔스 폼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통의 이런 그 통계적인 그런 부분과 이제 현재 기세가 어떠냐 약간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부르크랑 브레멘의 경기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매치라고 볼 수 있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사실 케빈 베렌스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3골 넣어버리면서 이제 이재승 선수의 마인츠를 4대1로 이제 죽여버렸는데 과연 베렌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이제 키포인트고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다시 분데스리가로 복귀한 이제 그 케빈 브라더스죠. 케빈 폴란트.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두 명의 케빈이 어느 정도 합을 보여주면서 득점포를 쏘아올릴 수 있을지. 케빈 폴란트 같은 경우가 분데스리가에서 엄청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AS 모나코로 이적을 한 다음에 사실 예전 같은 폼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넨이 AS 모나코에 있을 때 이제 그 정도의 레벨조차도 지금 올려놓지 못하는 선수가 케빈 폴란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주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아스날로 이적하지 않고 모나코에서 한두 시즌 정도 더 뛰고 만약에 조금 그 당시에 PL에 조금 중위권이나 이런 데로 갔으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위치에 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발이었고 주맨이 그리고 실제로 주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보다 피지컬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골 감각이 손흥민 선수보다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 보시면 이제 스피드가 떨어지면은 사실 계속해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을 갖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주맨 같은 경우는 센스로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스피드도 전성기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주맨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고 지금 우니온 베를린에서 링크가 뜨고 있는 게 이제 리오나르도 보누치를 이제 유벤투스에서 영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보누치 같은 경우는 36살의 베테랑 센터백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만약에 영입을 하게 되면 이번 시즌에 제가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니온 베를린이 그 영입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방에 케빈 폴란트, 그 다음에 이제 2전 3선의 고 선생님 고센스, 그 다음에 센터백의 보누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수를 아우르는 이제 영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슈타트 경우를 보면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그 이제 센터포워드로 혼비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공격진을 이끌었는데 아마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컴백을 한 루카 파이퍼가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원래 다음슈타트 있었을 때 이제 재미를 많이 봤었죠. 2부에 있었기는 했지만 이 시즌에 다음슈타트 32경기 출전해서 17골을 박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2부의 제왕으로 만들어서 다시 승격을 이제 하게 만들어줬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슈투트가르트로 임대가고 나서는 좋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이제 다시 컴백을 하면서 다음 슈타트에서 이제 공격진을 이끌 선수로 이제 보고 있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잡초 스타일입니다. 4부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세렐러를 조금 이제 그 연상시키는 선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엄석대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수비의 경우도 다음 슈타트는 아마 1라운드랑 조금 다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 바데르나 슈네라트 같은 선수들 선발로 아마 출전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슈타트는 아마 이 초반 라운드에선 다른 팀이랑 비슷하게 좀 포메이션에 많은 변화를 주면서 이제 최적화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시죠. 상당히 설명 위주로 잘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 보루시아 멘첸글라드바흐랑 이제 레버쿠젠과의 이제 경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경기에 또 스토리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기의 스토리의 그 테마는 재회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헤라르도 세와네 감독이 이제 보루시아 멘첸글라드바흐 감독으로 이제 첫 이제 홈 경기에서 이제 지난 원래 레버쿠젠 감독으로 사실 분데스리가에 이제 왔었는데 이 팀 레버쿠젠과 이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스 호프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면헨글라드바흐에서 이제 7년 정도 이제 경기를 소속팀으로 뛰다가 요번에 이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 시즌 전에 있었던 친정팀과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레버쿠젠은 라이프치히 상대로 너무 이제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도 보여주기도 했고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이제 맞이하는 상태인데 알론소 감독이 이제 굉장히 공격력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라이프치히 상대로 이제 실점을 두 차례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뮌헨글라드바흐도 마찬가지로 4실점을 지난 경기에 이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네. 때문에 두 팀 다 뒤가 좀 헐겁다. 헐거운 팀들이 얼만큼 잘 이 헐거운 거를 잘 메꿀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뮌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혜지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빅토 보니페이스가 굉장히 공격에서 이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파트릭 시크랑 이제 아즈문 이제 한국의 그 재앙이죠. 그 아즈문 선수가 사실 이 레버쿠젠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부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다시 이제 선발진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레버쿠젠의 화력이 더욱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한 감독은 사실 레버쿠젠 감독으로 사실 56경기를 지휘를 하면서 분데스리가 이제 최다 득점 기록도 세우고 클럽 역사상 그리고 승점도 64점이나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그 좋은 호성적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 시즌 초반에 너무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경질됐고 이제 그 경질된 틈을 타서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레버쿠젠 감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한 감독이 이제 올 시즌 글라드바흐 감독으로 첫 경기를 이제 홈 경기를 맞이를 하는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득점은 다득점이 나지만 네. 약간 비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숨고기를 좀 한다? 아니면은 토투토로 때리다가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로 다득점으로 무승부가 난다? 저는 토트토로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간 재미없는 경기가 이어지다가 네. 좀 뜬금포 몇 개 나오면서 2대2로 끝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면은 이제 마인츠랑 프랑크푸르트 경기가 있는데요. 사실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승 선수가 개막전 선발 출장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교체가 됐고 네. 아마 지금 스벤손 감독이 경기 끝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좀 선수진에 다양한 변화를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 크라우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재승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좀 미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거의 퇴출당할 가능성도 방출당할 가능성도 한국 선수들한테 너무 너무 기준이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승 선수가 이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방출당할 가능성도 진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탐 크라우스한테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역시 미들맨은 콜로무안이다. 그래서 개막전에서 다음 스타트 상대로 한 골을 뽑아냈고 콜로무안이 하면 또 지난 시즌에 그 15골에 어시스트 16개를 박으면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언 면엔의 해리케인 선수의 향기가 물씬 난다. 그래서 사실은 콜로무아니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을 보거나 이러면은 이제 왁구를 보면은 이게 축구 IQ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똑똑한 선수고 이제 상황 파악이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과 어시스트를 이제 기계처럼 이제 하고 있죠. 화전양면술이네요. 화전양면술. 이게 화전양면술이 또 북한 그러니까 대남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대남 전략 중에 하나가 화전양면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방에 가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남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하고 그러면서 계속 저희 GP 초소로 도발도 많이 하고 총도 많이 쏘고 그리고 이제 건조한 날씨가 되면 이제 가을께 네. 논밭 같은 데다가 불을 막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도발을 많이 해요. 네. 도발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또 되게 막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죠. 미국이랑도 이제 관계도 뭐 우호적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화전양면술이고 네.
앞과 뒤가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콜로무아니가 이제 전형적인 정통의 화전 양명수를 쓰고 있는 거죠. 왜냐면 상대편 선수들은 콜로무아니의 왁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축구 공이나 제대로 찰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네. 실제로는 이제 미쳤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만큼 실력이 굉장히 더 뛰어나게 느껴진다. 지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시죠. 다음 경기로 넘어가나요? 근데 네. 이 프랑크푸르트가 사실 지난번에 그 하세베 선수가 교체 출전하면서 그 최고령 기록을 세웠어요. 팀 내. 그래서 아마 레게노로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마지막 저희 경기죠. 이제 그 김민짜이 김민재 선수의 그 바이에른 뮌헨과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에서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요슈아 키미히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자신의 통산 350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굉장히 그 동안의 선수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되게 나이가 어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350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그 근속을 하셨다. 분데스리가 근속을 하셨다. 개근상을 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경기를 나오셨다. 김민이죠, 김민이.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격수가 있어요. 바이에른 저격수. 메르힌 베리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잘츠부르크 소속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4경기를 이제 출전을 했고 항상 베지터블 한 골, 최소 한 골을 넣으면서 지금까지 총 5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사실 지금 이적 링크가 많이 뜨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몸값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지금 윈윈 상태가 나온다고 하면은 기꺼이 이제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 보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적료를 좀 더 이제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이제 9월 1일이 이제 그 트랜스퍼 마감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경기에 나오게 될지 유종의 미를 거둘지 아니면 그냥 휙 떠나버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소식이 이제 무시알라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이제 당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결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토마스 밀러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 교체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 다시 폼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굉장히 잘 메꿔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뮌헨은 사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서 좀 아우크스부르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 도르트문트의 레전드죠. 그 슈테판 로이터 단장,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의 단장인 슈테판 로이터가 지금 단장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물러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는 이제 CEO 포지션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 새롭게 이제 단장 디렉터라는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크로아티아 출신이죠. 마린코 주렌디치 단장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CEO 슈테판 로이터는 원래 이제 경기장 벤치에 항상 앉아가지고 감독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야 선수 안 좋아 빼, 야 선수 얘 너 이렇게 하면서 좀 독재자로 이제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제 VIP 라운지에 가서 이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슬쩍 이제 경기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뮌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실 생각해보니까 토마스 투헬 감독이 예전에 아우크스부르크 감독도 하지 않았나요? 마인츠 감독을 했었죠. 마인츠, 도르트문트, 이제 첼시 뭐 이렇게 올라갔었죠. 맞나요? 네, 마인츠가 전통적으로 이제 감독 놀이를 하기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위르겐 클롭 감독도 그렇고, 이제 투헬 감독도 그렇고, 이제 마인츠에서 있었죠. 아우크스부르크에 없었나요? 네, 아우크스부르크는 이제 바인츠열 감독이 좀 유명했죠. 그러네요. 없었네요. 바인츠열 감독이 이제 유로파까지 진출을 시키면서 4위를 한번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우크스부르크가. 네. 그때 왜 투헬 감독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선수를 했었나요? 기억에 왜곡이 있으신가요? 제가 헷갈리는 건가요? 네. 네, 아무튼 토마스 투헬 감독이 우리 김민짜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죠? 우파메카노, 김민짜 이제 둘 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데리히치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100%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파메카노랑 김민짜이 선수 이제 두 명을 다 같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투헬 감독의 머릿속에는 데리히치를 얼만큼 이제 100%의 컨디션으로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를 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파메카노를 조금 더 김민자이 선수보다 위로 보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의 어떤 그 주전, 중심 이런 걸 잡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판가름이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파바르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이적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단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던 이제 그 기사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경기 전에 이제 토마스 투엘 감독이 그 인터뷰를 한 내용도 보면 지금 제 생각에는 면엔에서는 이제 파바르를 내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유계약 선수로 그냥 내보내겠다. 재계약 그렇죠. 아니면 그건데. 재계약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FA에 약간 리스크를 감수를 하더라도 파바르를 지키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바르가 이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링크가 떴을 때 네. 면류죠, 면류. 면유에서 이제 그게 링크가 떴을 때 어떻게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힘들어진 상태고, 예. 그래서 아마 좀 잔류 의지 파바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뮬러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에 잠깐 출전을 했는데 그 무시알라가 이번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뮬러가 저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투헬 감독 같은 경우는 토마스 뮬러 선수를 너무 푸시를 하고 싶진 않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아직 100%의 컨디션 아니기 때문에 90분 동안 아직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는 되게 강하고 토마스 뮬러가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하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지금 이제 통증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고요. 그 김민자이 선수 얘기를 좀 하면은 브레멘 경기 때 사실은 저는 필 크룩한테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공권 다툼에서도 많이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밀렸다. 보였고, 네. 네, 그 이제 볼이 아래로 깔려 들어올 때도,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분명히 센터백 치고 스피드는 있습니다. 스피드는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이 확실히 있는데 아직까지 그 피지컬 부분이 이제 훈련소에서 복귀하고 나서 그 체중이 많이 복귀가 빠졌죠. 네. 체중 복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김민재 선수는 그 축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웨이트를 하면서 많이 좀 이 근육량과 지방을 한 번에 올려야 돼요. 몸빵을 좀 키워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한 5, 6kg 정도를 더 찌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시 상태로는 그 이제 분데스리가에 왜냐면 분데스리가 센터 포워드들 중에 그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필크룩 선수 체형을 보면은 좀 허리가 굉장히 두꺼운 그런 체형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전형적인 코어가 두꺼운 장사 스타일이에요. 네, 중심이 낮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사실 뭐 기동력이 김민재 선수가 좀 더 우월할지 몰라도 등지고 딱딱할 때는 사실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2라운드 경기들 한번 빠르게 쓱 훑어봤고요. 저희는 이번에도 이제 좀 빠르게 마무리 짓고 다음 이제 3라운드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